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정직한과 둘이서 살고 있는 25살의 주부이다. 우리는 시댁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나는 시댁에 자주 놀러갔다.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한 가십거리 소재이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자상하고 좋은 분이어서 난 내가 아주 행복한 며느리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이다. 시 아주버님의 부인인 한진자 씨는 나보다 1살 많은 26살이다. 나한테는 형님이지만 겉모습이며 하는 짓이 모두 어린애같이 느껴진다. 말하는 것도 꼭 애같이 말하고 누가 봐도 철딱서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타입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애같은 건지 애같은 척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서 나한테는 비호감이었다. 추석 때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시어머니와 내가 둘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도 시댁에 도착했다. 저도 뭐 도와드려요? 라며 예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그럴래? 그럼 저기 있는 그릇들 좀 옮겨줄래? 라고 하면서 찬장에 있는 그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형님이 그릇을 옮기는 걸 본 시 아주버님이 진짜 너도 어머니 옆에서 음식 만드는 것 좀 배우지 그래. 라고 했다. 그러자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내 눈에 포착됐다. 형님은 집안일에 똥손, 특히 음식 솜씨가 없어서 저녁은 주로 배달 음식이라는데 시 아주버님은 실증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애같은 형님한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못하면 할 수 없지 하면서 형님에게 관대했다.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을 딸처럼 생각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았다. 형님도 나도 복받은 며느리들이란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것에 대해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혼자 왔는데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다. 남편이 형,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시 아주버님이 실은 진자가 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요즘 고민이야. 라고 했다. 순간 너무 놀라서 거의 반사적으로 뭘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시 아주버님은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더니 형님이 했던 말을 자세히 들려줬다. 형님은 자기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을 때 자기한테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시댁에서 자기가 만든 요리를 시어머니가 버린 적도 있다고 했고 추석 때 형님이 주방에 와서 음식 만드는 걸 돕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넌 건드리지 마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일만 더 만드니까 라고 하면서 손을 꼬집었다고 했다는 거였다. 그때 나도 계속 시어머니 옆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걸 전혀 본 기억이 없다. 무엇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가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도 남편도 형님이 했다는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는데 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시어머니와 시 아주버님의 사이가 벌어질 게 예상됐고 나와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다음 쉬는 날에 시 아주버님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고 당사자인 형님하고 직접 시집살이에 대해 얘기해보기로 했다. 쉬는 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시 아주버님에게 형, 그때 했던 얘기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라고 던졌다. 그러자 시 아주버님도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 진자한테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옆에 있던 형님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고 그래? 라면서 급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나와 남편은 형님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됐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럴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진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사과하마.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네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럴 리가 있냐? 네 엄마 입버릇이 우리 집 며느리들은 너무 예쁘다인데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라면서 몹시 억울해하셨대. 남편이 내 생각에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오해한 거 아니라고요. 나 정말 시어머니 갑질 당했단 말이야. 라고 주장. 시어머니는 완전히 어깨에 힘이 빠져서 고개를 푹 수그리셨대.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집에 안 와도 되니까 형수님 그만 돌아가시죠. 라고 하자 형님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시아주버님 손을 잡아 끌고 진짜 가버렸다. 시어머니가 상당히 충격받으신 것 같아서 열심히 위로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만약에 형수가 아기를 갖고 한 거짓말이면 난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분노했다. 나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지만 일단은 형님이 또 뭐라고 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 기분이 축 처져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셨다. 시아주버님 부부는 빼고 1박 2일로 온천 리조트에 가기로 했다. 당일날 아침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시러 갔는데 시아주버님 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형님이 어떻게 우리만 왕따를 시키세요? 정말 너무해요. 라고 울면서 따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진정해라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어쩌다 시아주버님한테 온천에 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시 형님 귀에 들어가면서 이 사달이 난 거였다. 이쯤 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형님 어머님한테 갑질 피해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행을 같이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자 동서도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갑질 피해자라니까?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엉엉 울면서 난리 법석. 시아버지가 우리는 얘를 더 이상 감당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더니 어떤 분한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30분 정도 후에 초인종이 울렸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등장했다. 펑펑 울고 있는 형님을 보더니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형님 친정 어머니가 물었고 시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셨다. 그러자 형님 친정 아버지가 너 그 병 또 얻어졌냐? 너 그 헌증 언제 고칠래? 내가 아주 진저리가 나! 라며 한탄했다. 형님 친정 부모님 말에 의하면 형님은 예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까지 숱한 문제를 일으켰었다고 한다. 결혼한 후에 좋은 가족을 만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 형님 가족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형님 부모님은 결혼한 후로 허언증이 없어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고 이번 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시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자 질투심이 발동해서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거짓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경로했다. 가족을 모함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너랑은 이혼이야. 라고 분노 폭발. 형님은 완전 멘붕이 와서 아니야. 나 정말 갑질당했었다니까. 그런데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었다고 한 거야. 라며 뒤죽박죽 혼자 난리를 쳤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만 돌아가. 라고 손절. 형님은 자기 부모님들한테 죄인처럼 질질 끌려갔다. 그 후 시아주버님은 형님 친정으로 이혼 서류를 보냈다. 허언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었던 형님 부모님께 불신감을 갖게 된 것도 이혼에 영향을 미쳤고 이혼 후 절대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하지만 형님은 집착 끝판왕이 되어 시아주버님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건 기본. 직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다. 급기야 공포감을 느끼게 된 시아주버님은 경찰을 찾았다. 그러자 흥분한 형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아주버님을 습격. 형님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시아주버님은 가방으로 머리를 몇 대 맞았다고 하는데 이마를 몇 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를 형님에게 청구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시 아주버님과 우리 가족 근처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에 사인도 받아냈대. 경찰에 체포된 일로 친정 부모님의 분노를 사게 된 형님은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됐대. 위자료와 치료비는 형님 친정에서 대신 갚았다고 하는데 형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대. 허언증을 고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연락도 두절하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하고 나쁜 일에 손을 댄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이다. 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했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대. 그러면서 몇 번이나 난 여자한테 완전히 학을 뗐어. 라고 하면서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했대. 시어머니는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다시 기력을 회복하셨고 예정대로 짧은 여행으로 기분 전환을 했대. 물론 시 아주버님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다 라면서 시 아주버님을 격려하셨대. 시아버지는 나와 남편이 강력한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게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족의 정이 더 끈끈해진 느낌이다. 나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상한 시어머니 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좋은 고부관계로 남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아내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나는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너무 신난다며 아주 좋아했다. 여행 목적지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남겨뒀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취향 저격 여행 아이템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우리 셋은 깨알같이 관광 스폿을 들리며 재미를 챙겼다. 그런데 한참 재미있게 놀던 아내가 조금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 하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여행 코스를 돌았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최종 목적지인 호텔방에 들어오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여기는... 라는 반응을 보이길래 내가 맞아. 당신 여기 와본 적 있지? 불륜 여행하러 라고 하자 놀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실은 오늘의 서프라이즈 여행 코스는 2달 전 아내가 출장이라고 뻥치고 불륜남하고 여행을 왔던 코스를 그대로 본떠서 돌았고 이 방도 그때 그 방과 같은 타입으로 예약한 맞춤형이었다. 이쯤에서 내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계기를 밝히자면 나와 아내 사이에는 공통된 지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지인한테서 아내한테 익명의 아이디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처음엔 여자들한테는 드러내고 싶은 본능과 숨기고 싶은 본능이 있기 마련이니까 누군지 밝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하는 거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냐고 가볍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상은 아내는 익명의 아이디로 불륜남과의 연애 이야기를 펼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익명의 아이디에는 불륜남과 꿀 뚝뚝 떨어지는 여행지 돌아보기, 바로 이 방에서 먹방을 즐기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공개해 놓았고 마무리로 남친과 둘이 왔다는 한 줄 메시지까지 남겼다. 유부녀라는 말은 쏙 빼고 문제의 불륜 여행 날은 아침부터 아들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다. 내가 병간호할 자신이 없으니 아내한테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애하고 같이 있는 게 어떠냐고 물었었다. 하지만 아내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절대 휴가를 못 낸다며 기어이 출근했던 날이었다. 직장에 다니는 건 서로 같은 입장인데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휴가를 내고 아들아이를 돌봤는데 오후로 되면서 열이 점점 더 올라가더니 39도를 넘었다. 겁도 나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기 전에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리 연락해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우왕좌왕하는 동안 아들아이는 열 경련을 일으켰고
구급차를 부르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대. 급기야 병원에서 하루 입원 조치가 내려졌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너무 바빠서 연락 온 걸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일 때문이 아니라 불륜남과 노느라 정신이 나가 있어서 아픈 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였대.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죽어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대. 하지만 그렇게 곱게 이혼하기엔 분풀이가 안 될 것 같고 여행엔 여행으로 서프라이즈 복수를 계획한 거였대. 아내는 불륜남과의 여행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관종이 폭발했는지 SNS에 워낙 많은 정보로 흘려나서 여행 루트 따라잡기, 호텔 검색하기 이 모든 게 너무 쉬웠대. 얼마나 좋았길래 둘이 키스하는 사진까지 올려놓는 바람에 남편 된 입장에서는 구토가 올라왔대. 완전히 판이 다른 게 가족 여행 갈 때는 숙박비 아껴야 한다면서 허름한 곳만 골라대면서 잠만 자는데 왜 돈을 쓰냐고 하던 여자가 불륜남과는 완전 좋은 호텔 잡아서 자랑질을 해대는 꼴이라니. 심지어 방에 전용 노천탕까지 있는 최고급 호텔을 은행에 가서 저금 통장을 확인한 결과 내 집 마련하려고 모아두었던 돈까지 손을 댄 상태였대. 더 이상 아내를 놔둘 수 없게 됐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건넸대. 자, 요게 사인해. 그러자 아내는 헉 하며 놀랐대. 설마 이 방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 꿈에도 몰랐을 거다. 멍 때리고 있는 아내에게 당연히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란 말과 지금쯤이면 불륜남 회사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거고 놈도 상황 파악을 했을 텐데 너한테 전화 걸려올 때가 된 거 같은데? 라고 하자 양반은 못 되는지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고 받으라고 여유 있게 말해줬지만 아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없이 그저 서 있었대. 이어서 나는 아내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대. 나는 하루도 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우리가 여행 와 있는 동안 집 정리도 아마 다 끝났을 거야. 나는 아들하고 같이 갈 거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해. 내가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여기 하루치 숙박비는 지불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지만 네가 내일 집에 가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란 것만 알아둬. 뭐라고? 장난이지 당신. 내가 지금 장난이나 칠 정도로 한가해 보여? 이혼한 마당에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아들하고 둘이서만 사원 주택에 입주할 거고 준비 끝냈어. 당신 짐은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갑 창고에 임시로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해. 찾아가든 버리든 마음대로. 말도 안 돼. 미리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너는 나한테 미리 말하고 불륜했냐?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래? 그 남자 만나면 그 남자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넋이 나가버렸는지 그 자리에 장승처럼 굳어버렸대. 나는 여행이 피곤했는지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아이를 안고 호텔을 나왔다. 그 후의 일이지만 내 예상대로 불륜남은 아내한테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관심은 없지만 불륜남은 영업 담당이었는데 치정관계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지방 좌천이 결정난 모양이었다. 아내는 모성에 맞아 버린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었지만 불륜 여행을 갔던 날 회사에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일날 휴가를 낸 모양인데 이번 일로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서 회사에서 개무시당했다고 한다. 한동안은 회사를 계속 다닌 모양인데 걸어다닐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험담과 인간 말종이라는 꼬리표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살 길이 막막해진 아내는 나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내가 무시로 일관하자 자기 친정에 도와달라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미 아내의 불륜을 말해놨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장인으로 말하자면 불륜을 극도로 혐오했고 텔레비전에 그 비슷한 것만 나와도 바로 꺼버릴 정도로 결벽증이 있는 분이었으니 당연했다. 두 분은 나한테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한다며 무릎까지 꿇었을 정도다. 나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찾아갔을 뿐 장인 장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 불륜은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내는 왜 몰랐던 걸까? 나는 아내의 경솔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직장도 잃고 부모님에게도 손절당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며 울면서 사정했지만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참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었는데 불경기인 와중에도 재취업을 하긴 했는데 전처럼 정사원으로 들어가기는 힘들었고 청소업체, 편의점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알바생이다 보니 월급은 당연히 적었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허름한 단칸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절박한 사정이다 보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사정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내팽개치고 불륜에 정신이 나간 전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회사뿐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이미 눈밖에 나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전처는 불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본다.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으로 감당하길 바란다. 불륜남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편 나는 그 후 아들아이와 둘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솔직히 아들아이는 아직 어리고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도 내 사정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시 퇴근, 피치 못할 때는 자택근무도 허용해주고 아이가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어서 힘들지만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전처는 앞으로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를 벌기 위해 알바에 허덕이면서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건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안호구,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의 이름은 부정혜, 26살이고 전업주부이다. 우리는 결혼 2년 차로 아직 아이가 없었다. 아내는 부유한 환경에 잘 자란 여자였다. 결혼 전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처음 알았는데 장인 장모는 그 지역 유지였다. 유명 인사였고 본인들은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를 대놓고 무시했다. 우리 집안하고 격이 안 맞아. 재산도 없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집에 내 딸을 보낼 순 없네. 그런 차별 발언을 필터링 없이 마구 발설했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열심히 두 분을 설득했다.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다. 두 분은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가볍게 주의를 줬다. 당신 살림은 뒷전이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친정이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집안이라 나는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 통금 시간도 완전 엄했고. 그래서 난 어렵게 얻은 자유를 잠시 즐기는 중이니까 당분간만 나 좀 봐줬으면 해. 하긴 장인 장모는 엄한 부모로 보이긴 했다. 그래서 아내의 일탈을 참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라 흥신소에 의뢰도 했다. 그러자 아내가 밤늦게까지 상간남과 호텔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어디로 봐도 개 날라리였다. 나는 아내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게 네가 말한 자유냐? 내가 워낙 관리받으면서 자라서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처럼 연애 같은 것도 못 해봤어. 어른이 되고 지금에 와서야 찐사랑을 만났단 말이야. 뭐? 그런데 너 왜 결혼을 나랑 했어? 그리고 네가 먼저 나한테 대시했잖아. 회사에서는 네가 제일 괜찮았는데 너를 갖고 나니까 더 멋진 남자랑 또 연애 가고 싶어졌는데 어떡해? 이 여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아무리 부잣집 아가씨로 자랐다고 해도 무개념에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에 정이 떨어졌대. 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정신줄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하고 30분 정도 알아듣게 얘기했다. 그러자 재수없어! 아내가 비속어를 섞었으며 욕을 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너랑은 이제 재미없다고. 볼일 다 끝났거든? 시끄럽고 끝내. 갈라서.
갈라서겠다고 해. 빨리! 볼상사납게 구겨지는 표정, 저렴한 말투, 애정이 식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변호사의 동석하에 이혼이 성립됐다. 전처가 된 부정에는 마지막 대사를 그녀답게 했다. 대박! 시원하다. 너랑은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는 그 사람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앞으로 당신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 얼굴을 이제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좋니? 그렇게 끝이 났다. 전처와 상간남에게 3천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1년 후 저녁. 나왔어. 전처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왔다. 불륜 후 이혼한 전처의 정신 상태가 전문 지식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심각해 보였다. 이거 실화니? 좀비야? 호러야? 헐. 전처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푹 들어간 눈이 퀭했다. 항상 단정했던 머리는 푸석푸석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망가진 외모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방금 들었던 말투만 예전 그대로인 게 더 소름 끼쳤다. 나왔소라니 뭐야? 이런 상상 불가의 시츄에이션이라니. 나는 뭐라 대꾸할 말도 찾지 못했다. 이혼할 때 마지막 말이 시원하다 아니었나? 마치 어디 잠깐 나갔다 들어온 것처럼 나왔소라니. 내가 좀 늦었지? 나왔어. 전처는 다시 인사했다. 웃으면서 말이다. 늦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1년 전에 이혼한 사이에. 황당 그 잡채인 상황에서 전처는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묵직하게 내려놨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당신이 좋아하는 비프 스튜 만들 거야. 싱크대 앞으로 가는 전처를 뒤따라갔다. 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거 불법 침입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전처는 무슨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깔깔대며 웃었다. 불법 침입이 뭐야? 뭐래니? 나 당신 와이프야. 와이프가 저녁을 만들려고 부엌에 있는 걸 가지고 웬 불법 침입? 네가 내 와이프였던 건 1년도 더 전의 일이야. 나하고 넌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한참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소란을 듣고 우리 부모님이 거실로 나오셨대. 전처가 집에서 나간 후 방이 남길래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었대. 부모님은 연세가 많은 편이셔서 현관 열쇠를 잠그는 걸 깜빡하실 때가 있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루였던 게 분명하다. 부모님도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처는 우리 부모님을 보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와 계신 줄은 몰랐어요. 당신도 참 오셨으면 오셨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비프 스튜 말고 생선회라도 떠왔을 텐데 아쉽다. 너 진짜 왜 이래? 미친 척하는 거야? 내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느니 내 얼굴을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고. 네가 마지막에 나한테 했던 막말들 다 까먹었냐?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호구로 보여? 목적이 뭐야? 전처는 부드럽게 웃을 뿐. 자기는 왜 그렇게 급하게 굴어? 곧 저녁 다 되니까 기다려? 그러지 말고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기다려. 아니, 마실 거라도 먼저 줄까? 뭐 마실래? 전처는 찻주전자를 찾아서 꺼냈다.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처는 남의 집이 아니라 제 집처럼 온 사방을 헤집고 다녔다. 그만하란 말 안 들려? 당장 다 그만두고 나가.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를 거야.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그러자 전처도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소리쳤다. 너 여기 왜 왔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대답 안 하겠다 이거야? 전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 무표정으로 손만 계속 움직였다. 찻주전자에 물을 부었다. 찻잎은 넣지 않았다. 그러더니 찻잔에 물을 따랐다. 세 사람이 마실 찻잔에 들어있는 물은 당연히 그냥 맹물이었다. 차라도 마시면서 기다려. 오늘 저녁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독백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주절거렸다. 소름이 돋았다. 전처는 빈 냄비에 국자를 넣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렸다. 끼익끼익 금속이 부딪히면서 긁히는 불쾌한 파열음이 났다.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식재료는 바닥에 그대로 있었다. 내가 기다린다고 음식이 완성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차라도 마시면서 기다려. 오늘 저녁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차라도 마시면서 기다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전처를 일단 부엌에서 끌어냈다. 만에 하나 칼이라도 들고 설치면 무슨 사달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처는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손을 놓으면 금세 다시 부엌으로 갔다.
오늘 저녁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라면서 빈 냄비를 계속 저어댔다. 이건 내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또 아내 본가에도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아내 부친은 몹시 당황했다. 지금 저희 집에 부정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 부친은 비명을 질렀다. 알았네. 도망 못 가게 잘 붙잡고 있어. 행방이 묘연해서 찾던 중이었어. 전처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지역 유명인사라며 오만하고 거만했던 사람들이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경찰에게 전처 부모님이 머리를 숙였다. 이거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왔으니까 경찰분들은 그만 가셔도 됩니다. 내가 나섰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두 분이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불법 침입을 당한 피해자는 접니다. 먼저 무슨 사정인지 설명부터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전처 부친 말로는 이혼 후 전처는 불륜남과 둘이서 살았는데 전처 부친은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반대를 무릅쓰고 불륜남한테 갔다. 불륜남은 젊고 훈남이었다. 하지만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했다. 전처가 친정에 부탁해서 마련한 돈도 도박으로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다고 한다. 전처는 3일에 한 번꼴로 친정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전처 부친은 그때마다 돈을 줘서 보냈고 그러면 불륜남이 그 돈을 탕진했다. 그쯤 되자 전처 부모들도 대책이 안 섰다. 당연히 전처한테 매몰차게 했다. 그 결과 전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그런 전처를 보다 못한 전처 부모님은 전처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한다. 불륜남은 전처가 정신이 이상해지자 도망쳤다고 한다. 설명을 마친 전처 부친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가? 내 딸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아마 여기서 자네와 살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분명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나? 전처는 그 말을 따라했다. 난 너무 불쌍해. 난 너무 불쌍해.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전처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순간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젠 과거사에 불과합니다. 라고 사안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이혼할 때 마지막까지 막말로 상처 주고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이건 자업자득이야. 전처는 자기 부모님과 경찰에게 이끌려서 집 밖으로 끌려나갔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안 오고 사랑해. 안 오고 사랑해. 전처는 같은 말만 계속했다. 나는 모든 순간이 공포였다. 여긴 내 집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네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공주였다고 해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불륜남하고 살겠다고 이혼을 선택한 건 너 자신이었어. 전처는 마침내 미친 척을 멈췄다. 완벽하게 거절한 게 먹혔는지 그 후 전처가 다시 내 집에 오는 일은 없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 초부터 장인은 자기들을 모시고 살라고 거의 강요했다. 하지만 기혼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 솔직히 우리끼리만 살고 싶었기 때문에 동거를 거절했다. 하지만 뒤끝 장렬, 장인은 내가 갈 때마다 동거 얘기를 지치지도 않고 했다. 결혼을 했으면 어른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장인한테 반대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도 끈질기게 거절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 1년이 지났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 결혼 초부터 우리는 아이를 기다렸고 임신 소식에 나와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임신 기간 동안 나는 아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극진하게 배려했다. 10달이 지나 아내는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았다. 아내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자매끼리 사이도 좋고 좋은 언니였다. 출산 후
처형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다. 너무 축하해. 이건 우리 조카한테 주는 선물? 이건 수고한 내 동생 차이한테 주는 선물. 라며 아기 용품뿐 아니라 아내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자상한 언니였다. 그런 한편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물론 출산한 후에도 처갓집에 바로바로 다 알렸는데 그저 기승전결 동거 요구만 더 강해졌다. 장인 말인즉슨 아내 혼자서 애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냐며 동거하면 장모가 어련히 잘 도와주겠냐며 더 난리를 쳤다. 하지만 우리 딸은 순하고 손도 안 가고 밤에도 깨지 않고 잘 잤다.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적은 거의 없었고 초보 엄마 아빠인 우리는 첫 육아를 비교적 수월하게 하고 있었다. 육아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장인은 그럼 대체 언제부터 동거할 거냐며 버럭 화를 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매번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모르는 장인, 장모의 동거 타령에 시달린 지 어언 몇 년이 흘렀고 나와 아내, 딸아이는 3명이서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팔이 부러졌는지 깁스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아내의 몰골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디서 다쳤냐고 물었더니 2층 베란다에 빨래를 널려고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렇게 다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고 다 나을 때까지는 나도 집안일을 많이 도울 테니 무리하지 말고 잘 쉬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아내가 나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던 장인, 장모와의 동거 문제를 꺼냈다. 지금까지는 장인, 장모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문제였고 아내는 긍정도 부정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아내 입에서 동거하면 안 되냐는 말이 나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어쨌든 아내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니까 나중에 나이 드셨을 때를 생각해서 동거를 생각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알았어, 신중하게 다시 고민해볼게 라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장인, 장모와 동거했을 때 사이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아내가 동거하고 싶다고 한다면 동거를 결사 반대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내한테 당신이 원하면 동거하자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내가 동거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의문이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말에 처갓집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한테 들었는지 처형이 갑자기 아내 모르게 나하고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하는 처형의 태도가 너무 단호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마침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일찍 하게 돼서 한 카페에서 처형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처형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단호한 어조로 부모님과 동거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는 처형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왜 그렇게 복잡한 표정을 짓는지 처형이라면 혹시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처형에게 아내의 진짜 속내가 뭔지 안다면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처형의 대답에는 아내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최악인 아내의 트라우마가 배경에 있었다. 처음 듣는 얘기들 뿐이었는데 우선 장인이 친부가 아니라는 말에 놀랐다. 장인, 장모는 아내 자매가 초등학생일 때 재혼했고 장인은 계부였던 거다. 처형은 무섭기만 하던 계부한테 어려서부터 두 자매가 폭력에 시달렸던 과거에 대해 털어놨다. 장모는 어린 자매가 계부에게 매맞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부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까봐 딸들이 매맞는 걸 모르는 척 외면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아내와 처형은 시험 성적이 나쁘면 그걸 이유로 장인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맞았고 몸에서 멍자국이 사라질 날이 없었다.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아내 인생의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 아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이었는데 아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로 장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무렵 처형은 대학생이었고
집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처형한테 언니가 집에 와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한다. 처형은 그저 아내가 언니가 보고 싶어서 하는 말로만 여겼었다는데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처형이 무슨 일 때문에 집에 갔는데 집에서 처형한 장인이 아내를 겁탈하려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너무 놀란 처형은 당장 장인을 아내한테서 떼어놨지만 그때 처형은 장인한테 엄청나게 폭행당했다고 한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장모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장모는 역시 못 들은 척했고 처형은 아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그때부터 처형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 아내와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그 뒤로 아내가 결혼할 때까진 장인 장모와는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데 나와 결혼할 때 아내는 부모님과 절연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교류만 하면서 지내게 됐다는 거였다. 졸지에 사위가 생겼고 더구나 내가 고연봉자라는 걸 알게 된 장인은 우리랑 같이 살면 돈줄도 생기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장인이 찾아와서 또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도망치자 화가 난 장인이 아내를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게 팩트라고 했다. 처형에게 사건의 전말과 묵은 진실을 다 듣고 나자 순간 말이 안 나왔다. 동시에 장인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집에 온 나는 처형한테 들은 얘기를 아내에게 말하면서 나도 다 아니까 혼자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자 펑펑 울었다. 장인한테 겁탈당할 뻔한 건 처형이 구해줬던 고3 때 딱 한 번이었지만 자기 몸이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괴로워했을 아내의 고통을 떠올리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울고 있는 아내를 꼭 안으며 내 마음을 전했다.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전혀 변함없다고 말이다. 우리는 경찰을 찾아가기로 했다. 아내가 당한 피해를 신고하고 처형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동안 장인의 학대와 폭력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긴 세월 어린 자매가 폭행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던 장모까지 두 사람 모두 체포됐고 재판을 거쳐서 결국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장인은 자신이 빼박 구속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처형과 아내가 모든 사실을 나한테 말했다는 것에 분노했고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아내와 처형에게 욕을 퍼부었다. 니들이 까발렸지? 내 손에 걸리면 알지? 니까짓 것들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내가 두 사람 앞으로 나와서 감히 누구한테 복수를 해? 나도 내 손으로 당신 처단하고 싶지만 법으로 심판받게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 넌 거기서 평생 못 나올 거야.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분노의 포효를 하자 놀란 장인은 입을 다물고 눈만 희번덕거렸다. 장인 장모는 나란히 법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됐다. 아내는 그제야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나와 아내와 딸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내를 늘 지켜주었던 고마운 처형도 지금은 결혼해서 처형 부부와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자주 먹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아기 천사가 태어났다. 의붓딸을 겁탈하려고 한 인면수심 장인도 자기 딸들의 고통을 방관한 장모도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오랜 시간 감옥에서 썩어야겠지만 죽기 전에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성하길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다노이. 남편 한진수, 딸 한심애와 3명이서 살고 있다. 큰딸 지혜는 어렸을 때 병으로 천사가 되어 떠났다. 큰딸을 잃은 상실감을 둘째 심애를 애지중지 기르며 극복했다. 심애를 너무 오냐오냐 기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그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된 건
심해의 대학 진학 문제로 가족 회의를 하면서부터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세 명이서 얘기를 하다가 심해가 이렇게 말했다. 나 대학은 서울로 갈 거야. 네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 엄마 반일 끝나면 집에 있잖아. 그 시간에 나가서 파트 근무라도 하면 되잖아.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남편이 전반적으로 맡아 하고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거들고 있다. 농사일은 휴일이 따로 없을 정도로 바쁘다. 심해는 학교 성적이 제법 좋은 편이었다. 자기는 공부만 하기도 바쁘다며 농사일은 절대 거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처럼 이런 시골에서 썩고 싶진 않거든. 우리가 시골에 살긴 하지만 여기도 대학이 있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잖아. 여태 뭘 들었어? 난 죽어도 서울 갈 거야. 나더러 이딴 시골 대학에 나가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가 고졸밖에 안 되니까 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지.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뗐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가게 되면 학비 말고도 생활비며 이것저것 다 돈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4년 동안 뒷바라지할 돈이 우리 집에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남편이 내 역성을 들자 심해는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란 걸 깨달은 것 같았다. 거칠게 밀어붙이던 태도에서 갑자기 쓸쓸한 얼굴로 허탈하게 웃으면서 아 그래. 만약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내 편이었을 거야. 엄마 아빠도 설득해주고 누가 알아? 내 학비도 언니가 대줬을지. 남편도 나도 먼저 간 딸아이 얘기가 나오면 약해진다. 심해는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자 지혜를 소환했다. 그날은 그 정도에서 결론을 못 내고 얘기를 끝냈지만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심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서울로 진학하는 걸 허락했다. 너 서울 가면 알바해서 네 생활비 네가 벌겠다고 한 약속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약속 믿고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씩 보내는 거니까 명심해. 내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려고 하자 실컷 들떠있던 심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꼴랑 150만 원 보내면서 생색 오지네. 서울에서 1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번 생은 폭망이야. 무능한 부모라서 미안하다. 나는 때가 되면 생활비 원조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150만 원은 월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물론 학비도 내주고 가전제품 등 생필품 구입비는 따로 돈을 챙겨서 보냈다. 20년 가까이 심해를 위해서 저금해둔 돈이 있긴 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었고 불안해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집을 떠나면서 심해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적응기 맞추면 나도 알바할 테니까 걱정 마셔. 150만 원 보내는 거나 잊지 마. 너나 알바 빨리 찾을 생각해.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엄마나 생활비 늦지 말고 보내. 심해는 고향을 떠나면서 부모 걱정은 한마디도 없이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다가 총총 떠났다. 솔직히 한 달에 150만 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하나 남은 자식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라고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았다. 어린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슬픔은 우리 부부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였다. 하지만 심해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어서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나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마다 심해는 죽은 지혜를 소환해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번에도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였다. 좀 버겁긴 하지만 몇 달만 견디면 되겠지. 심해가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면 알바를 할 거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갔으니까. 2-3달 정도 지나면 서울 생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충분하겠지? 나는 몇 달만 견디면 숨통이 트이려니 당분간만 밭농사와 파트 근무를 병행하기로 각오했다. 몇 달 후, 이제 슬슬 생활비 보내는 걸 조금 줄여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심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아주 밝아 보였다. 대학 생활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 내 생활비 송금 말이야. 꼴랑 150으로는 어림도 없다니까. 심해, 너 서울 가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생활비 몇 달 지나면 줄이기로 했잖아. 네가 알바하고.
엄마야말로 내가 했던 말 잘 새겨두는 거 맞아? 꼴랑 150 보내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텐데. 서울에 살아봤어야 서울 물가를 알지.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대학생 한 달 용돈이 15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짜증. 부모가 뭐 있다며. 너 그래서 알바는 하고 있니? 알바에서 월급 받으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이래서 고졸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니까.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기나 해?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여행도 가야 되고. 그거 다 노는 거잖아. 당연히 공부도 하지. 대학 생활은 같이 어울리면서 인맥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고졸자는 말해도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 네 엄마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시골에서만 평생 살았어. 하지만 그런 엄마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 네가 알바할 거라고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거. 네가 알바하면 생활비로 보내는 돈을 줄여나가기로 하고 좀 무리해서 150을 보내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언제 알바를 안 한다 했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야. 벌써 반년이 다 돼가고 있어. 그 정도면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때도 된 거 아니니?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라고. 아니,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이 시골보다 일자리도 더 많고 시급도 더 높다는 거 정도는 엄마도 알아. 아 됐어. 엄마랑 얘기한 내가 바보지. 심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심혜 성격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심혜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는데 길에서 우연히 아는 엄마를 만났다. 알고 봤더니 자기네 알부자더라. 부럽다. 밑도 끝도 없이 웬 황당 발언? 우리 부부는 서민 중에서도 서민.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남편은 유일한 낙인 저녁에 소주 한 잔도 끊었는데. 알부자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반문하자 아는 엄마는 심혜의 SNS를 보여줬다. 심혜가 서울 가더니 SNS에 열중인가 보네. 사진을 몇 장 넘겨보다가 깜놀했다.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클럽에 가는 것 같았다. 심혜는 옷차림, 머리 염색까지 딴 사람처럼 화려했다.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에 액세서리까지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새 남친까지 생긴 모양이네. 내가 보기엔 노는 애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잘생겼고 심혜보다 3살 위인 것 같았다. 나는 밭농사, 집안일, 파트 근무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딸내미 SNS는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다. 전화통화만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머리하고 옷차림이 달라지니까 내 딸인지도 몰라볼 정도였다.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저꼴로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지 생활비 벌 생각도 없고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나는 남편을 추궁했다. 남편은 심혜가 요즘 세상에 명품백 안 들고 다니면 대학에서 왕따 당해 라고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자기 용돈을 몽땅 다 털어서 심혜한테 보내줬다고 실토했다. 그래서 저녁에 술 사 마실 돈도 없어서 소주 한 잔도 못하고 있는 거였다. 심혜는 나 왕따 당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내가 언니 따라 죽어버리면 아빠는 어떡해.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야? 협박이지. 남편은 두 딸을 모두 사랑하고 있었다. 먼저 보낸 딸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돈 뜯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느꼈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심혜한테 전화를 걸었다. 네 SNS 잘 봤다. 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눈에 알려주던데? 나한테 비밀로 하고 아빠한테 용돈 더 받아낸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엄마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 내 말이 너도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독립까지 한 마당에 이제 생활비 원조 끝내려고. 뭘 끝내? 줄이는 게 아니라? 심혜가 말을 더듬다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그럼 굶어 죽을지도 몰라. 학비랑 월세는 내줄게. 그러니까 식비, 유흥비 같은 건 네 스스로 벌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혜는 추석에 집에 내려왔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다. 막상 일을 해보니 한 달에 15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게 된 모양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언니한테도 미안해. 성묘 갔다 오더니 심혜는 다시 용서를 빌었다.
특단의 조치였지만 깨달은 바가 없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심해는 생활비를 버는 것에 실패했고 대학을 중퇴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었다. 나는 남편과 초고속으로 결혼에 꼴인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프로포즈 받았다. 그때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바로 대답했다. 결혼하기로 한 후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고 간단하게 끝냈다. 처음 같이 사는 거라 신혼집에 대해서 나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남편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갔는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왜 오셨냐고 물었더니 왜가 어디 있냐면서 결혼했으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한테 반문하는 바람에 멘붕이 왔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그런 비슷한 얘기도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나는 이미 내가 살던 아파트를 지난달에 해약했기 때문에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아직 타인에 가까운 시어머니와 신혼 초부터 같이 살아야 하다니. 그런 계획은 1도 없었고 첫날부터 멘붕. 이 어긋난 시작점은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다. 시어머니와 동거로 시작한 신혼생활.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나를 깨웠다.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식구들 아침밥을 차려야 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청소, 빨래가 차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는 동안 시어머니는 느긋하게 아침부터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나는 원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식기세척기라니 그런 건 게으른 여자들이나 쓰는 거라면서 사용을 금지당했다. 덕분에 나는 세 사람이 먹고 난 그릇을 손으로 직접 시간 들여 씻어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지 나한테 이것저것 만들라고 해놓고 맛이 있느니 없느니 지적질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낫겠다며 난리법석을 떨었다. 조미료며 그릇이랑 그릇은 다 꺼내놓고 뒷정리는 나 몰라라. 설거지거리만 산더미같이 만들고 내 일만 더 늘렸다. 남편도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전업주부로 편하게 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엄마가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미안한데 당신도 나가서 일할 생각해. 월급 받으면 그거 전부 엄마 용돈으로 드리고 라고 해서 다시 멘붕이 왔다. 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내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한테 주라니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내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한테 주는 것도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 뒤로 집에 있는 내내 넌 왜 일을 안 하냐, 기생충이 따로 없다 등등 욕을 계속 먹다 보니 집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재취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건 너무 억울했다. 월급날이 됐을 때 일부분을 용돈으로 드리는 건 몰라도 전액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청소 밀대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내 아들이 너 같은 애랑 왜 결혼했을 것 같니? 라고 시어머니한테 면박을 들었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거북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방어했다. 시어머니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청소 밀대로 나를 계속 두들겨 팼다. 이제 좀 정신이 드냐? 괜히 매벌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나가서 돈 벌어서 다 나한테 가져오면 돼.
알아들어?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한테 얻어맞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모욕. 그것 이상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대신 밥, 청소, 온갖 자비를 다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용돈까지 벌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었나? 이게 무슨 결혼인가 싶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엔 남편한테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이대로 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 첫 단계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생긴 팔, 다리의 멍자국을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무반응, 무덤덤. 깨끗하게 마지막 마음 정리까지 끝냈다. 마지막으로 어느 타이밍에 이혼 얘기를 꺼낼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이 집에서 셋이 살기 좁다고 해서 넓은 데로 이사 가기로 했어. 너도 벌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넌 빨리 알바 한 개 더 구해. 라고 했다. 그러더니 남편은 이사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면서 이사비 아껴서 여행 다녀올 테니까 이삿짐 센터는 절대 부르지 말고 나 혼자서 이삿짐 싸고 정리까지 다 하라고 했다. 무거운 가구며 전자제품은 어떻게 옮기냐고 했더니 친구들 불러서 시키면 되지 않냐고 했다. 가구를 직접 옮긴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당사자는 놀러가고 없는데 어떤 지인이 그딴 헛고생을 한다는 건지 어이가 털려서 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배웅했고 회사의 개인 사정을 설명한 후 살림도구가 옵션으로 들어간 직원용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주거지를 마련한 후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뒀는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했던 것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위자료 청구 목록에 추가할 생각이다. 며칠 후 이 정도면 이사가 끝났으려니 하고 두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이사가 끝나기는커녕 아예 시작도 안 한 걸 눈으로 본 두 사람은 열을 뿜뿜 내며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남남이라서 이사를 하든 말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자 남편이 뭔 소리 하는 거냐며 노발대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만행, 남편이 처음부터 나를 노예 취급할 생각이었는 걸 변호사에게 다 말했고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거라고 하자 남편이 급 당황하면서 그런 작은 일로 이혼하면 세상에 어떤 부부가 남아나겠냐며 셋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앙금도 풀리고 비온 뒤 땅이 굳지 않겠냐며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어디서 개뻥을 치는지. 남편은 이미 내 몸에 생긴 멍이 시어머니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는 게 분명했다. 그런 남편, 시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건 절대 거절이다. 나는 이미 혼자서 살 곳을 마련하고 이사도 마쳤고 다시는 그 집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위자료와 이혼 절차 문제로 곧 변호사가 찾아갈 거라고 하자 남편은 이러지 말자고 계속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다. 내가 남편한테 순종적이었으니까 설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남편의 계획은 앞으로 나를 더 부려먹고 일도 더 많이 시켜서 자기 수입을 늘려가는 거였다. 통 크게 신축 아파트를 큰 평수로 계약한 것도 같은 속셈인 거고. 하지만 그 집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고 허무하게 끝났다.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그 집에서 나올 때 뜻하지 않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게 됐는데 수다쟁이 아줌마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과 증거로 멍자국도 보여주고 남편이 나한테 한 짓을 폭로하면서 이혼할 거라고 알려줬다. 수다쟁이 아줌마들 덕분에
며칠 사이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두른 인간 말종 딱지와 함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남편은 불쌍한 아내를 외면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개차반으로 등극. 주변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후련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내가 일해서 번 내 월급을 자기 손에 쥐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는데 내 월급 말고 자기 카드도 펑펑 쓰면서 카드 빚이 꽤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수입이 뚝 끊어지자 카드 빚을 메꾸지 못했고 남은 건 빚잔치뿐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한테 다시는 너한테 손찌검하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교육시킬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라고 음성 메시지가 남아있었지만 그딴 말에 속을 내가 아니었다. 얼마 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하고 남편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됐다는데 상사가 알게 된 후 회사에 적합한 인간이 아니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다. 거의 해고 직전 수준으로 창고 관리실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로 발령되면 반년도 안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퇴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에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엔 남편이 그렇게 될 차례인가? 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